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교실 안은 컴컴했고 난방이 꺼진 탓에 몸이 오들오들 떨렸어요. 저는 커튼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웠냐고요? 아니요. 무서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오늘은 꼭 알아낼 거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저는 커튼 틈 사이로 교실 안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일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도시락통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김치볶음밥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뚜껑을 열었다가 얼른 닫았죠. 누가 장난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한테 도시락을 이렇게 몰래 싸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도시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죠. 먹어도 돼. 괜찮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은 그냥 먹었습니다. 야채 볶음밥에 계란 후라이가 올라간 소박한 도시락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동안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을 배회하거나 화장실에 숨어 지내던 제가 그날은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걸까? 후보군을 추려보기도 했어요. 담임 선생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반 애들이 40명이 넘는데 저만 이렇게 챙겨주실 리 없었으니까요. 반 친구들? 그것도 말이 안 됐어요. 친구들은 제 사정을 몰랐거든요. 아빠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시니 후보군에서 제외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머릿속으로 여러 사람을 떠올려 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말이죠. 사실 며칠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와서 책상 서랍을 확인하면 이미 도시락통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운 시간이었죠. 저는 교복 위에 외투를 걸치고 얼른 집을 나섰어요. 학교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쪽 철문은 열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아서 최대한 살금살금 걸었죠.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 서랍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서랍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오늘은 비어 있었습니다. 좋아, 아직 안 왔어. 저는 얼른 창가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커튼 틈 사이로 교실을 지켜봤어요. 시계는 6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쳤어요. 손에는 땀이 배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추운 건지 긴장이 되는 건지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시간이 정말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십 분? 추위에 감각이 무뎌질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손전등 불빛이 복도 벽을 스치며 교실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덜컥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조용히 교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손전등 불빛은 교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칠판을, 강단을, 그리고 창가 쪽 책상들을 차례로 비추더니 제 책상 앞에서 멈췄어요. 그 사람은 들고 온 쇼핑백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넣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죠. 도시락이었어요. 분명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커튼 틈 사이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손전등 불빛이 잠시 책상 위를 비추며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호칭이 튀어나왔어요. 아저씨? 깜짝 놀란 상대방이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허둥지둥 손전등을 집어드는 이는 바로 우리 학교 경비 아저씨였어요.
예상치 못한 상대의 정체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역시 당황한 듯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경비 아저씨가 먼저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여셨어요. 이런, 들켜버렸네. 저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저씨는 괜히 머리를 긁적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춥지? 경비실 가자. 여기선 얘기하기 춥다. 그렇게 손짓하시는 아저씨를 따라 교실을 나서면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왜 내 책상 서랍에 도시락을 넣어두신 걸까?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면에 제가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한 사람의 깊은 슬픔과 그 슬픔을 견뎌내려는 작은 용기가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감히 상상도 못했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8살이 되던 해 봄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해야 해. 알았지? 그게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사라졌다는 걸. 아침마다 머리를 묶어주던 그 손길도,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던 그 체온도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엄마가 떠난 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혼자 남은 아빠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설펐어요. 계란찜을 하다가 냄비를 태우기도 하고, 빨래를 하다가 제 흰 티셔츠를 분홍색으로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미안하다, 딸. 아빠가 이래저래 많이 서툴러서. 고개를 떨구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넓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이던 날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씩 천천히 배워가셨죠. 엄마가 쓰던 요리책을 펼쳐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 머리를 묶어주는 법을 익히셨어요. 저도 아빠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려 애썼어요. 그렇게 아빠와 저 둘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허술했지만 나름 단란한 우리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평범한 일상은 1997년 겨울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낯선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TV 앞에 앉아 계시던 아빠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아빠? 아빠의 표정이 하도 심각해서 조심스레 아빠를 불렀어요. 그러자 아빠가 힘없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빠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아직 해도 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제 무릎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던 아빠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빠 회사가 문을 닫았단다.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저녁상에서 반찬이 하나씩 줄어들었고 어느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전기세 고지서를 손에 쥔 채 한숨을 쉬는 아빠의 모습도 자주 봤습니다. 아빠, 괜찮아? 응, 괜찮아. 곧 다른 일자리 구할 거야. 아빠는 억지로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 손마디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다는 걸요. 그 무렵 아빠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셨어요. 새벽에 집을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의 반복이었죠.
건설 현장을, 공사판을, 날품파리를 전전하셨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점점 까맣게 그을렸고 그 넓던 어깨는 조금씩 좁아져 갔어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어둑해지는 집에서 홀로 아빠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는 했죠. 그렇게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새로운 교복,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게 설레는 시작이었죠.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시락은 각자 준비해 오세요.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초등학교 때는 급식이 있어서 밥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학교는 달랐습니다. 첫날, 저는 집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도시락을 쌌어요. 하얀 밥에 김치 한 쪽, 멸치볶음 몇 개, 그게 전부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도시락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얘 소세지 볶음밥, 문어 모양이야. 난 계란말이랑 돈가스 싸왔어. 우와, 진짜? 나 하나만 먹어도 돼? 그럼. 교실은 순식간에 도시락 자랑 대회로 변했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반찬을 구경하고 맛보면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도시락을 열었어요. 하얀 밥과 김치, 멸치볶음이 전부였죠.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슬쩍 제 도시락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야? 오늘 엄마가 아침에 좀 바쁘셨거든.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작 14살의 나이에 친구들처럼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흉내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어요. 점심 종이 울리면 일부러 교실을 나갔죠. 너 밥 안 먹어?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애들 도시락과 비교되는 엉성한 도시락을 내놓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말하는 건 더욱 싫었죠. 저는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을 나와 학교를 배회했습니다.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있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할 일 없이 책을 읽기도 했죠. 어떤 날은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조용히 물만 마시며 얼른 점심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어느새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괴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은데 저는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빠는 밤 늦게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늘 지친 표정이셨죠. 다녀오셨어요? 음. 아빠는 한숨 섞인 대답을 하며 식탁에 털썩 앉으시곤 했어요.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일은 어때? 그럭저럭 돈 되는 건 다 해야지. 그 뒤로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아빠의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도시락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은 아빠가 유난히 늦으셨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라면을 끓였습니다. 찬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금세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위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저는 쓱쓱 눈물을 훔치고 푹푹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게 그 시절 제가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걸 들키지 않는 것, 아빠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디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운동장 구석으로 향했죠. 하늘이 잔뜩 흐렸지만 설마 비가 오겠나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려던 순간이었어요. 툭! 이마에 굵은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어서 두 방울, 세 방울,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급히 교문 쪽 천마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발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찰싹 붙어 있었죠. 몸을 웅크리고 빗줄기를 바라보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 거기 그렇게 있으면 감기 걸려. 돌아보니 경비 아저씨가 경비실 문을 열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잠깐 들어와, 비 그칠 때까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빗줄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실 안은 좁고 낡았지만 제가 있던 처마 밑보다는 훨씬 따뜻했어요. 전기 히터가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라면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낡은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비 맞았네. 수건으로 좀 닦아. 아저씨가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얼른 머리와 얼굴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라면을 2개 끓였는데 같이 먹을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남의 음식을 얻어먹는 게 왠지 창피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경비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괜찮으면 한 젓가락만 해. 어차피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젓가락을 내미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소 집에서 끓여 먹던 라면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면발도 쫄깃하고 국물 맛도 훨씬 깊었습니다. 우와,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듯 말하자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라면도 끓이는 순서가 있거든. 물량도 중요하고. 그 뒤로는 라면을 먹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뜨거운 라면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얼었던 손끝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경비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먹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고 안에서는 후루룩 라면 먹는 소리만 가득했죠. 그런데 마침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어?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노랜데?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아빠가 자주 흥얼거리시던 노래였거든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라디오 볼륨을 높여주셨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아저씨는 그런 제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난 뒤 아저씨가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라주셨어요. 저는 물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요. 그 사이 라디오에서 또 다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빠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어요. 이 노래도 아빠가 자주 듣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엔 회사 다니셨는데 작년에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니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그래도 아빠는 제 앞에선 항상 웃으세요.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근데 전 알아요. 아빠가 많이 힘드시다는 걸요. 요즘엔 항상 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니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돼요. 아저씨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할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학생은 말을 참 예쁘게 하네. 한참 뒤에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 비가 그쳤어요. 점심시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아쉬움 속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 정말 맛있었어요. 또 비 오면 들러. 아저씨가 라면 하나는 잘 끓이거든.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일을 계기로 등하굣길에 아저씨를 보면 반갑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라. 아저씨는 늘 같은 미소로 대답해 주셨어요. 며칠 후에는 점심시간에 슬쩍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용기를 내서요. 아저씨, 저 심심해서요. 마침 빵 있는데 반 먹을래? 아저씨가 빵을 반으로 나눠주셨어요.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경비실은 제가 교실 밖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 할 점심시간에 저는 경비실에서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가 물으셨어요. 근데 학생은 왜 점심을 안 먹어? 다른 애들은 다 교실에서 도시락 먹던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아저씨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도시락이 없어요. 도시락이? 네,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점차 작아졌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랑 둘이 사는데 요즘 아빠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셔서 도시락을 싸줄 시간이 없으세요. 말을 하다 보니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엄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먹는데 전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친구들한테 엄마가 없다는 걸 들키기는 싫거든요. 말이 끝나자 경비실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라디오 볼륨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참의 침묵 뒤 아저씨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밥은 꼭 먹어야 해. 그래야 아빠가 걱정 안 하시지. 그 말을 듣는데 눈가가 조금 더 뜨거워졌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그래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아저씨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그날 경비실을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후련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비밀을 털어놓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괜스레 안쓰러운 눈으로 보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경비 아저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그런 반응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그 후에도 태도에 큰 변화가 없으셨어요. 제가 밝게 인사하면 여느 때처럼 빙긋 웃으며 제 인사를 받아주셨죠. 그렇게 평소와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점심시간을 피하려고 교실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책을 챙기려고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 뭔가 들어있었어요. 고동색 보온 도시락 통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자기 도시락을 꺼내느라 바빴습니다. 그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어봤어요. 김치 볶음밥에 노른자가 반쯤 익은 계란 후라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누군가 제 서랍에 몰래 도시락을 넣어둔 거잖아요. 왜? 누가 이런 거지? 그런 의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날은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고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 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었거든요. 장난이라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책상 서랍부터 열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도시락이 또 들어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고동색 보온 도시락 통이었죠. 이번에는 쪽지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먹어도 돼.
괜찮아. 짧고 서툰 필체였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오늘은 야채 볶음밥이었어요. 위에는 계란 후라이에 깨소금까지 살짝 뿌려져 있었죠. 정성이 느껴지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때 반 친구가 다가왔어요. 어? 오늘은 밥 먹으려고? 응. 얼결에 대답이 나왔습니다. 잘 됐네. 이따 같이 먹자.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는 약속한 대로 도시락통을 들고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제자리로 모여들었어요. 오늘은 속 괜찮아?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대충 먹던 찬밥과는 달랐습니다. 우와, 맛있어 보인다. 나 한 입만 먹어봐도 돼? 응, 나도. 친구들이 앞다투어 제 도시락을 구경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도시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실 밖에서만 보던 풍경에 제가 있다니 신기했어요. 그날은 밥도 맛있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든든하게 밥을 먹으니 온몸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도시락을 넣어둔 걸까? 집에 와서도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있었어요. 반찬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미니 돈가스, 어느 날은 계란말이, 어느 날은 소시지 볶음까지.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아빠가 갖다 놓으신 건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빠는 서울에 일이 없어서 최근에는 지방으로 일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못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됐어요. 우리 반 애들이 40명이 넘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하실 리가 없었으니까요. 친구들도 아니었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궁금증은 더 커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를 향했습니다. 7시쯤 교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책상 서랍에는 이미 도시락이 들어있었습니다. 벌써? 다음 날은 더 일찍 갔어요. 6시 반에 학교에 도착했죠. 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도시락은 이미 서랍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보다 먼저 와서 넣고 가는 거였어요. 대체 몇 시에 오는 거야?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걸까? 고맙기도 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집에 들어오셔서 슬쩍 물어봤어요. 아빠, 혹시 학교에 왔다 간 적 있어? 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역시 아빠는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이미 일을 나가고 안 계셨어요. 저는 얼른 준비를 마치고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교실에 도착하니 찬 공기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려들었어요.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한동안 기다리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곧 교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제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에 도시락을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대의 정체를 확인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린 그분은 바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이런, 들켜버렸네. 아저씨는 멋쩍게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경비실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저씨의 뒤를 따랐어요. 경비실 안은 작은 히터 덕분에 교실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제 도시락을?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손난로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셨죠. 그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아저씨한테도 너만한 딸이 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한테 딸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은 옆에 없지만. 그러면서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아저씨는 늘 바쁘게 사셨다고 해요. 회사에 다녔는데 일이 많아서 늘 밤 늦게야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 늘 야근하고 돌아오면 잠든 딸아이 얼굴을 보는 게 고작이었지. 그런데도 딸은 불평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건강 챙겨라.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딸의 잔소리마저 좋았어. 작은 손으로 내 넥타이를 매만져 주던 것도, 현관에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하던 것도, 그때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지냈단다. 아저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만이 경비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따님과 사모님이 위독하다고.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한참 만에야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늦었다고 하더라. 집사람도 딸아이도. 아저씨는 그 이상은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그게 딱 8년 전 일이야. 이맘때쯤이었지. 아저씨의 눈시울은 어느새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저씨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그 손이 그간의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 아저씨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회사도 그만뒀어. 그때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단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 경비를 구한다고. 거기라도 나가보라고. 그렇게 이 학교에 오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매일이 고통이었어. 딸 같은 애들이 웃으면서 교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 딸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 아저씨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 우리 딸도 여기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았겠지. 우리 딸도 친구들이랑 저렇게 수다를 떨면서 등교했겠지. 그렇게 딸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얼른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 사이 아저씨가 저를 보고는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다 너를 만났지. 저 역시 말없이 아저씨를 마주봤습니다. 소나기 내리던 날 경비실에 네가 들어왔지. 라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명찰을 봤는데 아저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딸이랑 이름이 똑같더라. 우리 딸 이름도 지연이거든. 네?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이름이 저랑 같았어요? 응. 그래서 괜히 더 눈길이 갔어. 네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 딸이 더욱 생각났단다. 걱정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그 말투가 우리 딸이랑 비슷했거든. 아저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점심시간마다 네가 교실 밖으로 나오는 걸 봤어. 밥을 안 먹고 혼자 운동장 구석이나 도서관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그러다 제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듣게 된 후로는 여러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날부터 생각했지. 너한테 밥은 꼭 챙겨줘야겠다고. 아저씨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나도 딸과 아내가 떠난 뒤로는 집에서 요리를 안 했어. 학교에서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게 전부였지. 근데 덕분에 요리를 다시 시작했어. 저 때문에요? 그래. 딸 주는 마음으로 처음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봤는데 몇 번은 태우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그래도 점점 나아지더라고. 그래서 계란말이도 만들어 보고 소시지 볶음도 해봤지. 요리 연습을 하느라 며칠이 지나서야 도시락을 싸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괜히 아는 척하면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몰래 서랍에 넣어놨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 도시락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딘가 서툴러 보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던 도시락들을 말이죠. 혹시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다. 아저씨는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싸준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제 말에 아저씨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렇게 도시락의 정체를 알고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하늘이 밝아져 있었어요. 하나 둘 등교하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모자를 눌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 부담되면 먹지 않아도 돼.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내일은 더 맛있게 싸줄게. 그날 아침 교실로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아저씨가 저를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더는 의심하지 않고 마음 편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빈 도시락은 다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감사 인사를 담은 쪽지도 함께 넣어두었죠. 그 사이 지방 공사 현장에 내려가 있던 아빠가 올라오셨어요.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왔어? 아빠 올라온 거야? 응, 며칠 있다가 다시 내려갈 거야. 우리 딸 그동안 잘 있었어? 하교하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었는데 모처럼 아빠가 반겨주시니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학교 생활은 괜찮아? 응, 좋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사실은 그동안 아빠가 걱정할까봐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데? 아빠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실은 중학교 올라가서 한동안 점심을 굶고 다녔어. 뭐? 점심을 왜 굶고 다녀? 급식 안 먹었어? 중학교는 급식이 안 나오더라고. 도시락을 따로 싸오라는데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래서 첫날은 내가 쌌는데 다른 애들 도시락이랑 너무 비교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락을 그냥 안 갖고 다녔어. 저는 엄마가 없는 걸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었다는 얘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빠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자책하듯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아빠가 돼서는 딸이 밥 굶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아빠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그러고는 얼른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도시락 먹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방황하다가 우연히 경비실에 들어간 일. 그 일을 계기로
경비 아저씨와 친해진 일, 최근에 누군가 책상 서랍에 도시락을 넣어둔 일, 새벽에 교실에 숨어 있다가 경비 아저씨를 발견한 일까지 모두 말이죠. 아저씨가 8년 전 딸과 아내를 잃었다는 것도, 제 이름이 그 딸과 같다는 사실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학교에 가봐야겠다.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지금? 응, 아빠랑 같이 가줄 수 있지?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빠 손을 잡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저녁에 학교는 조용했어요.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교한 후라 썰렁했습니다. 아빠는 긴장한 듯 몇 번이나 옷깃을 매맞으셨어요. 그 사이 저는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아저씨가 밖으로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니? 그때 제 뒤에 서 계시던 아빠가 경비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딸 도시락을 챙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아빠의 말에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밥은 먹고 다녀야 하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빠가 되어서는 애가 밥을 굶고 다니는지도 몰랐네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아저씨는 아니라고 거듭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빠는 조심스레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괜찮으시다면 식사라도 함께 하시죠. 그렇게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와 아빠,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근처 허름한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곳곳에서 고기 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제가 라면 얘기를 꺼내자 아저씨가 웃으셨고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저씨가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진짜 맛있었어. 내가 라면 하나는 자신 있지. 아빠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셨는지 이런저런 걸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그래도 몇 년 됐죠. 이렇게 오래 일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참, 술 한잔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아빠와 아저씨는 소주를 한 잔씩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요즘 일은 좀 어떠세요? 아저씨가 묻자 아빠가 씁쓸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딸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벅차네요. 그 말에 아저씨는 조용히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전엔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관리 쪽 업무였죠.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답하셨어요. 하지만 아빠의 답변을 들은 아저씨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잠깐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요. 아저씨는 식당 밖으로 나가시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 뒤 아저씨가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조만간 면접 보실 수 있겠어요? 예? 면접이요? 아빠는 얼떨떨한 얼굴이셨어요.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회사에 아는 분이 계셔서요. 관리 쪽 인력을 찾는다고 들었는데 아마 자리가 날 겁니다. 회사에 계셨었다니. 그제 아저씨가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예전에요.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젊을 때는 꽤 잘 나갔죠. 아빠는 말문이 막히신 듯 했어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네로라 하는 대기업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한테 존댓말 들으며 살았죠. 임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회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군요.
아내랑 딸을 잃고 나니까 그 어떤 자리도 돈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두신 거군요. 네. 그 후로 몇 년은 술로 버텼어요. 그러다 이 학교로 왔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덕분에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이 아이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그렇고.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빠는 아저씨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챙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다니. 아니에요. 저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요. 두 분은 잔을 부딪히셨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아빠는 면접 연락을 받으셨어요. 오래된 구두를 닦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양복을 꺼내 입으셨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아빠의 모습에서 긴장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아빠는 경비 아저씨의 소개로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재취업하게 되셨어요. 아빠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네 도시락 아빠가 직접 싸줄게. 정말? 응. 아빠도 이제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다음 날 경비실로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빠의 취직 소식을 전하자 아저씨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잘 됐네. 이제 아빠가 도시락 싸주신다고? 네. 근데 아저씨 도시락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싸주는 게 제일이지. 밥 거르지 말고 잘 먹고 다녀야 한다. 아저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도시락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달걀 프라이 모양이 조금 삐뚤어져도 밥이 약간 설익어도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직접 싸주는 도시락이었으니까요. 그 도시락에는 아빠의 사랑만이 아니라 경비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경비 아저씨를 만난 뒤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저는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아저씨와의 관계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아저씨는 늘 그렇게 물으셨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도시락이 점점 맛있어지고 있어요. 학교를 오가며 마주칠 때마다 아저씨는 오늘도 화이팅! 하고 외쳐주셨어요. 아빠 역시 가끔 퇴근 후 학교로 들러 아저씨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셨습니다. 서로 고단한 삶을 토닥이며 어느새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 3학년 겨울방학 직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운동장에 하얀 눈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하교하면서 아저씨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저씨의 표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 곧 졸업이지? 네, 아쉽지만요. 잠시 머뭇거리던 아저씨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이제 이 학교를 떠나려고 해. 네? 저는 깜짝 놀라서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여기서 많이 회복했거든. 이제는 나도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어디로 가시는데요? 미국으로 갈 것 같아. 누나가 거기 계시거든. 그곳에서 다시 일도 구하고 마음도 정리해야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빛으로 나가려는 사람처럼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빠와 밥을 먹으면서 아저씨의 소식을 전했어요. 아빠, 경비 아저씨 미국으로 가신대. 젓가락을 멈춘 아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 형님이 미국을 간다고? 잠시 생각하시던 아빠는 식사를 마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빠, 잠깐 학교 좀 다녀올게. 그날 밤 아빠는 학교 근처 포장마차에서
아저씨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그동안 딸을 챙겨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아빠에게 아저씨는 도리어 그 아이 덕분에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라며 고마움을 표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후 제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저는 교복 위에 코트를 입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뜻밖에도 경비실 앞에는 양복 차림의 경비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아저씨, 오늘의 주인공이네. 축하한다. 아저씨는 저를 보며 활짝 웃으셨어요. 경비 일은 그만두셨지만 오늘은 저를 위해 다시 학교에 오신 참이었어요. 잠시 후 아빠가 도착하셨고 저는 두 분과 함께 교정으로 들어가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저희 세 사람은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가운데 서고 양 옆에 아빠와 아저씨가 섰죠. 아빠의 부탁에 다른 가족이 저희 세 사람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아저씨는 며칠 후에 미국으로 떠나신다고 했어요. 이제 곧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자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 미국 가서도 저 잊지 마세요. 그럴 리가 있나?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두 사람을 어떻게 잊어? 아빠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씀하셨어요. 형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네도 그래. 앞으로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 두 분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뒤, 아저씨는 정말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처음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아저씨는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마음도 많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아빠도 직장일로 바쁘셨거든요. 아저씨 역시 그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는 하루하루 바쁘게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연락이 끊긴 게 아쉽긴 했지만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아저씨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편지에 희망찬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하고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친정아빠가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 형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섰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3년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엄마를 잃고 혼자 끼니를 거르던 제게 아저씨는 따뜻한 도시락과 함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좌절했던 아빠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죠. 아저씨는 저와 아빠를 통해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딸과 아내를 잃고 폐인처럼 살던 분이 저를 돌보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셨던 거죠.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적 같은 만남들이 있다는 걸요. 가장 힘들 때 만난 사람이 가장 큰 빛이 되어주는 그런 만남 말이에요. 혹시라도 아저씨가 이 사연을 들으신다면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저씨, 어디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가장 따뜻한 빛이 되어주셔서요.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